커피의 본질이 커피가 아니고 확장된 제품이었잖아요. 네네. 동일하게 TV도 네, 이야기해 맞습니다. 주셨어요. TV의 맞습니다. 품질 똑같아. TV의 기능적 가치, 방송 선명히 나오는 거 맞습니다. 다 똑같아. 맞습니다. TV 산업이 바뀌고 있다. 맞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바뀌듯이 어떤 얘기? 제가 최근에 지금 LG전자랑 했었던 이제 프로젝트가 뭐냐면 디지털 세대들이 TV를 안 사요. 살 이유를 못 찾고 있는 거죠. TV라는 표현도 안 쓰기로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디지털 세대를 위한 이제 새로운 디스플레이 경험 설계라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많은 고민들을 했었어요. 도대체 우리 디지털 세대들을 한테 끌리는 경험을 주는 디스플레이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어떤 데이터를 제가 봤을까요? 사실 그들 기존의 방법은 디지털 세대들을 이렇게 섭외해서 인터뷰해보고 관찰해보고 이거 어때? 이거 어때? 하는 방식이었다면 저는 새로운 방법으로 했었어요. 즉 이 친구들이 굉장히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맥락에서 디스플레이에 어떤 니즈와 잠재 욕구가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그들이 일할 때, 공부할 때, 게임할 때 뭐 이런 다양한 맥락에서 자주 가는 채널을 들어갔어요. 공부할 때 대학생들은 에브리타임이나 이런 곳을 많이 간다면 아니면 게임하거나 메타버스 환경에서 뭐 제페토나 뭐 유튜브 이들의 게임 커뮤니티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들이 가장 디스플레이를 많이 쓰거든요. 공부할 때, 게임할 때, 놀 때. 그래서 그들의 채널에 가서 모든 걸 다 긁어왔어요. 근데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들이 쓰는 단어들이 우리랑은 좀 달라요. 제가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일할 때, 공부할 때, 놀 때 쓰는 이들의 단어들을 키워드 마인드맵으로 만들어 보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약 20%밖에 안 돼요. 교수님 디지털 세대 아니에요? 저도 제가 MZ세대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아니었어. 네, 전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 Z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들은 다 알아듣기는 하는데 이 친구들도 와 이건 또 신조어인데요. 그러니까 6개월마다 좀 바뀌는 거 같아요. 6개월마다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원장님이 그 단어를 알잖아요. 그러면 안 씁니다. 새로운 단어 신조어를 만들어요. 그래요? 네. 알아버리는 순간 이미 그거는 이제 유행이 지난 거의 암호를 만들고 있는 네, 거예요. 새로운 미모로 새로운 신조어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젝트 작년에 했는데 올해 보니까 그 키워드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단어들을 계속 바꿔서 키워드 기반, 아까 말씀드린 채널 기반으로 다 가져옵니다. 근데 가져왔는데 너무 쓰레기가 많습니다. 광고도 많고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럴 때 AI를 씁니다. 그래서 AI 3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제일 좋은 모델은 제 등 뒤에 숨겨놓고 한 2개한테 1000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원래는 사람이 보면서 이건 쓰레기야. 이 안에는 맥락이 숨어 있어. 이걸 다 판단을 해야 돼요, 사람이. 근데 그럼 어느 세월에 1000만 개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날을 잡고 1000개 정도를 샘플링해서 학생들과 같이 라벨링을 해봤습니다. 이건 맥락이 보여. 이건 맥락이 안 보인 쓰레기야. 이렇게 한 다음에 AI 2개 모델한테 학습을 시킵니다. 자, 이거 잘 봐. 이 글은 쓰레기야. 이 글은 맥락이 보여. 그러면 AI 2개가 경쟁적으로 나머지 999만 개에 대해서 풉니다. 한 애큐러시가 한 70%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1000개밖에 학습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풀게 하면 서로 2개의 AI가 일치되는 의견이 있고 일치되지 않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럼 일치되지 않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치되는 의견을 가지고 제가 뒤에다 숨겨놨던 제일 좋은 GRU로 만든 AI한테 학습을 시켜요. 그다음에 일치되지 않는 의견에 대해서 한번 풀어봐 라고 하면 생각보다 잘 풉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어제는 맥락이 보인다고 했다가 오늘은 안 보인다고 할 수 있거든요. 얘는 매우 일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AI가 이럴 때 쓰이는 것 같아요. 즉 창조적인 영역의 경험을 디자인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이 반복적으로 페이플하게 해야 되는 영역에는 AI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AI를 쓰레기를 걸러내고 진짜 고객의 마음을 찾는 도큐먼트로 걸러내는 데 있어서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걸러내면 이제 그때부터 페르소나를 찾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찾았던 페르소나는 31개의 Z세대의 페르소나였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맥락과 욕구를 디스플레이와 관련돼서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의 맥락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데이터 기술들을 좀 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저희가 그 전에 이런 정리를 해드리면 네. 데이터가 있고 그거를 분석하는 AI가 있고 네. 그 AI 속에서 맥락을 찾아내면서 고객 경험을 찾아낸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책이 다 나왔네. 그래서 나온 결론이 그래서 이제 경험 설계가 되게 중요했었는데요. 사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고객을 이해할 때는 고객은 정적인 존재고 착용진이라는 사람은 이런 잠재 욕구가 있을 거야. 딱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페르소나는 고정된 거였지. 네. 근데 지금은 착용진이라는 고객 안에 다양한 페르소나가 보이고 그 시간과 장소와 역할에 따라서 너무 다른 잠재 욕구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거를 센싱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디스플레이를 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카메라를 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 연구실에는 큰 디스플레이와 카메라가 있어요. 이 카메라로 저희가 실험해보고 있는 건 회의를 잘할 수 있는 경험 설계입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원격 회의와 관계가 많아지면서 좀 그동안에 불편했던 것들을 좀 회의를 더 잘하고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그런 설계를 해보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 저희 집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있는 카메라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TV를 안 사는 가장 큰 이유가 아이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TV를 사면 우리 아이와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이제 그런 경험을 주기 위해서 그 카메라는 아이를 디텍션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면 가까이 오면 원래 뒤로 안 가 이래야 되는데 뽀로로가 나와서 뒤로 가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고요. 초록색 스크린을 씌워서 아이 눈이 안 나빠지고요. 이 아이가 볼만한 컨텐츠 옵션만 줍니다. 그리고 며느리로서 저의 역할이 이제 며느리로 많이 바뀐다고 하면 저희 아버님 혼자 되셔가지고 사실 TV가 유일한 친구거든요. 이 카메라는 아버님한테 외롭지 않게 하는 경험을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버님 좋아하시는 서른도가 KBS에서 나오는데 틀어드릴까요? 아버님 식사할 시간이 되셨는데 식사하시는 거 어때요? 또는 지금쯤이면 지우가 손주가 지금 유치원에서 집에 왔을 시간인데 화상 연결해 드릴까요? 이렇게 같은 카메라를 단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장소와 역할에 따라서 서로 다른 맥락과 그 경험 설계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메라의 스펙을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디스플레이에 카메라를 달까요 말까요? 이 카메라의 성능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카메라의 성능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걸로 줄 수 있는 맥락적 경험의 설계가 중요하고 어떤 경험 설계를 했었을 때 이들한테 끌리는 경험이 될 수 있는 그 맥락을 찾는 데 있어서 저는 데이터 기술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의 화질이 막 좋게 하기 위해 그 노력을 어떻게 하면 고객을 이해하고 경험을 다른 의미, 아버님을 외롭지 않게 하는 의미, 우리 아이를 더 잘 성장시키게 하는 의미, 내가 회의를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의미, 그런 새로운 의미 디자인이 중요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Life on Screen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스탠바이 미 같은 경우는 팔로우 미 스크린의 개념입니다. 즉 기존에는 우리 디지털 세대들은 왜 내가 TV 앞에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아예 가지고 다니는 스크린, 그래서 바퀴를 달았습니다. 그렇죠. 팔로우 미 스크린의 개념. 지금 앞으로도 나올 것도 포터블 디스플레이가 곧 출시될 건데 그것도 가지고 다니는 팔로우 미, 나를 따라오는 스크린의 개념입니다. 또 다른 거는 라이프 온 스크린의 개념인데요. 벽에 아주 크게 갤러리처럼 디스플레이가 월페이퍼처럼 붙여져 있고요. 평소에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뭐 NFT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내가 요리하는 맥락이다. 그러면 요리하는 경험을 위한 나의 채널과 주문과 이런 것들이 되고 뭐 뉴스를 볼 수도 있고 영상 통화를 할 수도 있고 항상 켜 있으면서 내 라이프를 어시스트하는 이제 그런 개념의 라이프 온 스크린의 새로운 의미 디자인도 최근에 많은 전자회사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TV가 아니고 스크린이라고 그랬는지 이제 알겠네요. TV라고 하는 순간 내가 왜 필요해? 이렇게 과거의 지상파를 브로드캐스팅하는 의미는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가전업체에서 데이터와 AI를 통해서 고객 경험을 완전히 재해석할 수 있는.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군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또 하나 사례 가야 되겠죠? 네. 도미노 피자. 애기들하고 도미노 피자를 자주 시켜 드시나 봐요.
한국에서는 안 시켰었고요. 제가 호주에 갔었을 때 아이들과 같이 지나가다가 로봇 배달. 그 피자 배달하는 로봇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원래 피자를 잘 안 좋아하거든요. 한 명은 아토피, 한 명은 천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로봇을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해봤죠. 그랬더니 집 앞으로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오븐에서 뺀 듯한 따뜻한 피자가 나오고요.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올려주면서 그다음에 얼음에서 이제 막 뺀 듯한 차가운 코카콜라가 나옵니다. 오호. 그래서 야 이거 괜찮은데? 예,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한 이틀 뒤, 3일 뒤에 서퍼스 파라다이스라는 곳에서 비치에서 아이들과 모래놀이를 하다가 아이가 엄마 여기에도 배달이 되는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손에 모래가 많이 묻었잖아요. 스마트폰에 모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도미노의 제로클릭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실제 음성으로 시리아 도미노 앱 열어줘 라고만 하면 아무것도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주문할 것 같은 피자가 선택이 되고요. 제가 과거에 뭐 양파도 빼야 되고 페퍼로니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반반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선택이 되고 개인화되게 그리고 저희 GPS 정보가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아무것 결제도 안 해도 됩니다. 저의 과거 결제 정보를 활용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가 마음이 변하면 클릭해서 멈추고 수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10초 동안 돌거든요. 그 제로 클릭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도미노는 망해가던 회사였습니다. 주가가 3.78까지 떨어졌어요. 사건들도 몇 개 있었고. 맞아요. 네. 그런데 작년에 400불까지 오르게 되거든요. 그런 익스포넨셜한 성장은 그 어떤 아니 회사에서 100배잖아 그러면. 그렇죠. 오. 그걸 샀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주문할 때 이건 난 주식을 클릭하고 있었어야 됐어. 예. 근데 그렇게 익스포넨셜한 성장은 그 디지털 기술, 로봇과 그 제로 클릭 서비스 그 앱이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시거든요. 네. 아닙니다. 그럼. 그게 아니라 도미노는 Y, 즉 고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고객은 왜 피자를 주문하지? 왜 피자를 주문하시나요? 먹으려고. 엄청나게 대단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피자를 주문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실제 실제 미국 시장을 조사해 보니까 집에 왔는데 너무 귀찮아서 빨리 배고픔을 채우고 싶을 때, 너무 귀찮아서 배고픔을 채우고 싶을 때, 즉 너무나도 귀찮은 우리 고객에게 그렇죠.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그렇지.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귀찮은 버튼을 누르지 않고 주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그 모바일 앱은 그냥 도구였을 뿐입니다. 즉 모바일 앱이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 맥락, 그 귀차니즘과 빠르게 주문해야 되는. 그래서 저도 호주에 있을 때 피자 헛보다 도미노가 생각났던 이유는 빠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문을 하게 됐던 거죠. 굉장히 요리하면서 주문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로봇 있잖아요.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미국 시장을 조사해 보니까 귀찮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자를 주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또는 사람들이 집에 와서 파티를 할 때 그냥 핑거푸드로 피자를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적 기반으로 로봇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도 호주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피자를 어디로 주문할까 했었을 때 도미노가 더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도미노가 생각났던 이유는 저희 아이들이 막 달려가서 도미노랑 노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즉 저의 지금 파티하는 즐거움을 더해줄 수 있는 도구로서의 로봇인 거죠. 실제로 도미노는 배달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놀아주다 갑니다. 로봇이? 네, 잠깐만. 그런 즐거움의 맥락을 건드리는 겁니다. 즉 자꾸 로봇 기술이 발전하고 있대, 뭐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하고 있대. 이걸로 우리의 지금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하지? 여기서 시작하면 엄청난 혁신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는 새로운 고객의 맥락과 페인을 찾아서 그거에 대한 경험을 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은 옵션일 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도입할 건지는 바로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이죠.